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였습니다. 일본 파산법, 파산관제인이 재산 한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파산관제 업무에 있어서 부동산 한가의 구체적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가능한 한 팔겠다, 비싸게 팔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하죠. 파산관제인이 기본 자세는 가능한 판다, 가능한 높게, 비싸게 판다는 것이다. 애초에 파산은 최후의 청산 수단이죠. 가능한 한 재단 포기는 피하고 매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포기하면 부동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매각에 의해 부동산의 적정한 권리나 유효 활용을 조기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유용성의 관점. 담보권자에 대한 정보 공개. 임의 매각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담보분할 담보권자의 사이에 한매 합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 전액이 만족을 받지 않고 담보 말소에 응하는 것이므로 담보권자의 담당자가 해당 담보물건에 의한 해소로서 파상관제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품위를 기한하여 내부 결재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하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곳에서 판촉 활동이 진행되고 갑자기 이 금액에 팔렸다. 변제금은 이것뿐이다. 따라서 담보 말소에 응낙하라고 한 것은 동의한다거나 검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로 지적되고 있다. 원활한 반려 합의를 얻기 위해 부동산 매각 활동이 초동부터 결제일까지 항상 담보권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배려한다. 담보권자의 담당자가 품위를 기한할 재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그 관점을 갖는 것이 정보공개의 요체이다. 정보공개는 단순히 담보권자에 대한 배려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파산관제의 유용한 협상 도구이다. 매각이 곤란한 물건일수록 정보공개는 정중하게 자주 하고 담보권자와 파산관제의 인식 공유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산관제의 부동산 한가 업무 수행에 관하여 담보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무엇보다도 회수 협의에 원활하게 이바지 한다. 담당자에게 관제인과 함께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당사자 의식을 갖도록 하는 논의를 해도 마지막은 납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란 결국 그원인 것이다. 저도 옛날에 소동, 최초에는 어떻게 하냐, 조기 착수 요청, 스케줄 의식, 대략 한가 업무, 일반에 대해 파산관제인 선임 후 조기에 착수해야 하지만 특히 부동산은 한가 관리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럴 필요성이 크다. 원래 파산 전에 남겨진 물건은 오버론이 당연하고 오버론이라는 건 이제 담보 채권 가치보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팔릴 물건은 적고 팔기 어려운 것을 파는 것이 파산관제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착수하여 스케줄감을 가지고 이게 일본어는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스케줄감, 느낄감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죠. 스케줄감을 가지고 임의 매각을 진행해야 된다. 물론 대도시권과 땅에서는 부동산 실수요 등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사안마다 적정, 신속의 요청을 밸런스, 균형시키는 노력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대도시권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 상황 보고 집회, 제1의 채권자 집회까지 매각이냐 재단로부터 포기냐의 판별을 저 1회 집회 전에 이거 그냥 계속 팔러 가느냐 파느냐 아니면 환가 포기하느냐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제1회 1차 채권자 집회 때까지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이하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1회 집회까지 보니까 시골에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뭐 1,000만 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공유 지분권자도 수십 명이고 흔히 말하면 기획부동산에서 이제 사기를 당해서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부동산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1회 집회 때 과감하게 그냥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라는 거는 좀 법원의 입장에서는 판사 입장에서는 안이하게 비춰지겠죠. 뭐지? 좀 그럼 이제 결국은 허가를 받아서 이제 열심히 해야죠. 매각 공고도 올리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도 이제 열심히 할 때는 공유자한테 그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좀 사주십시오.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매각 공고는 한 두 번, 뭐 몇 달 올리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자를 설득을 해서 채무자 뭐 지인들, 뭐 자녀들이나 배우자한테 진짜 그야말로 공시가보다 밑도는 가격으로더라도 매도를 시도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이제 포기해야 되겠죠. 졸속이 너무 싼 값에 불과하거나 적정한 시간을 들이면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안이하게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방 등 실수요가 부족해 환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어제까지 입찰을 했는데 해남에 있는 부동산이 팔렸어요. 1170만 원에. 아마 뭐 몇백 평 되는데 임양 뭐 밭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보니까 사신 분이 단독 입찰인데 그 해남 거기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그야말로 실수요죠. 통상적인 경우는 잘 안 팔리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안 팔렸어요. 그냥 환가 포기했으면 채무자 걸로 그냥 남는 건데 다행인지 뭐 그런 분이 있어서 간혹 이렇게 공고 매각을 해도 그 지방 같은 데는 시골에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신속의 요청은 중요하며 그렇죠. 이런 지방에 있는 거 그냥 거기 있는 중개업자들도 잘 못 팝니다. 이런 거는. 중개업자한테 맡겨봐야 명함 주고 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넷 공고 온라인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해남에 있는 분들이나 정보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동네 뭐가 나왔네 접근할 수 있죠. 옛날에는 직접 관제인이 수천 킬로, 수백 킬로를 내려가서 거기 있는 공인중개사들한테 읍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들한테 명함 다 주고 전남 뭐 보성군 무슨 면에 있는 무슨 리에 있는 땅, 전남 구례군 어디에 있는 땅, 저 이런 거 다 좀 사주십시오. 뭐 경북 예천 제가 옛날에 진짜 다녀본 데다 영광, 저 김제, 저 다음에 옛날에 부산도 한번 가봤어요. 부산 돌아다니지만 매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파산 이후에 그 공구 매각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소문내서 막 하는 게 훨씬 낫지. 빔 업자에게는 잘 안 맡깁니다. 쓸데없이 시간이 경과하는 사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케줄감 있게 진행시키고 스케줄감 있게 내는 건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하는 얘기죠. 촉촉촉촉. 시간이 필요할 때는 가격이나 매각 탐색처를 재검토하는 등 청별, 이건 지역별입니다. 실정에 따라 적정 신속 요청을 항상 의식하고 최선의 처리를 목표로 파상관제인의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간혹 이렇게 엉뚱한 오번역을 합니다. 깜짝 놀랐죠. 창의감입니다. 창의성. 파상관제인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한다. 그 반어문이죠. 파상관제인이 창의성이 요구된다. 근데 파상관제인이 창의 남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원문을 보면 창의성. 근데 이제 파파고 같은 게 이제 번역이 일본어는 그럭저럭 영어는 잘 모르겠고요. 번역이 되는데 그래도 원문하고 이렇게 보면서 일본을 모르더라도 이제 이렇게 한번 따라가서 읽어보면 뭐 그럭저럭 이 오역이 오역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일본어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하고 예전에 저도 이제 방송 중국어로 해서 한 1년 정도 했습니다만 잘 안 됐죠.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히라가나하고 가타카나는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고 일부 단어는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단어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답도해봐죠. 그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예를 드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뭐 웬만한 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 매각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초동 수사라 그래죠, 우리나라. 이 초동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이는 데가 초동 수사. 그죠? 초동 수사. 거기에 많이 쓰이죠. 초동 수사.
소득이라는 게 처음에 확보를 해야 된다. 키라는 건 열쇠를 말하는. 한문으로는 이제 건으로 나오죠. 건. 열쇠 건자. 우리 일본어 똑같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뭐 우리나라도 그대로죠. 공도. 공도. 이게 이제 공개 지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공도. 소재 지도, 측량 도면, 준공도, 건축 확인, 개발 허가증, 검사 필증 등 건축 도서 일체, 경계 입회 확인서 등에 대한 보관 현황을 확인하고 입수한 것을 모두 확보한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뭐 필요하다면 이런 게 입수하면 좋죠.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적죠. 대부분 부동산 등기부 하나 딸랑 갖고 이제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천에 갈 때는 땅을 못 찾았어요. 땅을 못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 현지에 있는 분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 있는 분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땅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 매각 비추어 필요성의 정도를 검토하고 적절한 수단을 파산관계의 마음가짐으로서 첫 번째는 팔리지 않는 물건은 없다는 신념을 가진다. 팔리지 않는 물건은 없다. 모든 건 다 팔린다. 그 다음에 보아 매각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이라도 구매 희망자는 1인 한 곳이면 충분하다. 비인기 물건이라 하더라도 한 명 정도는 사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떻게 그 희망자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노력 분야에 대해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렇죠. 저도 이번에 이제 해남 거를 팔아보니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행히 대법원 파산재산 해상 파산회생재산 매각 사이트에 와서 근데 같이 온 분을 보니까 같이 온 분의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대리에서 입찰하신 분들이 보니까 그분이 오히려 부동산 중개사 내지 아니면 컨설턴트 같아요. 해당 지역에.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물건이 있는데 한번 사겠냐? 그럼 자기는 이제 거기서 뭐 복비 정도 얻을 수 있겠죠. 뭐 1170만 원이면 얼마나 아니면 이제 이 매각을 주선해주고 그 다음에 대리 입찰을 해주고 이런 또 해남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해서 이거 사주면 얼마를 줄게 약정이 돼 있겠죠. 뭐 매각 금액의 뭐 10%, 20% 일정 정도 그 정도 줘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2, 300 줘야지. 뭐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일본이 이제 2011년인가요? 12년 때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후쿠시마. 특히 동일본 대지진 후의 동향으로서 일본은 이제 내진성을 체크한 엔지니어링 리포트가 요구된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지진에 대해서 아주 진짜 생리적인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진 설계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내진 설계가 아주 잘 발달돼 있죠. 그래서 내진성 등을 체크한 엔지니어링 리포트, 그렇죠? 안전이죠, 안전. 지진에 얼마나 강하게 대응하는지. 내진 구조 조사를 위해 새롭게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파산 사건은 일반적이지만 신축 시기 및 보강 공사 이력을 가능한 한 확인하죠. 등기 필증과 실인은 임의 매각을 위해서는 불필요하다. 불필요하죠. 만일에 왜냐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등기 필증은 사실은 등기 필증과 인감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만일이 사고 자연인 파산인 사건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파산 등일은 여기서 보십시오. 만일이 사고라는 건 뭐냐면 만일이 사고라는 것은 우리나라 자연인 개인 파산의 경우 일본도 소유 부동산에 대한 파산 등일은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산자가 실인을 이용하여 파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파산자 부동산을 파산관계인에게 무단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수령하여 소비해 버리는 경우도 상정한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실인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관제인들이 개인 파산을 한 때 파산 기입 등기를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파산 기입 등기를 하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매수인이 이제 아파트인데 매수인이 현금 들고 사는 경우는 없죠.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어떻게든 구매하지만 잔금이 이제 거의 한 40% 이상 되니까 잔금이 뭐 한 4, 5억 되죠. 그럼 그거는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제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잔금 할 때 협조한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파산기입 등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대출을 그냥 이걸 만약에 채무자가 별일 있겠냐고 믿고서 안 했으면 대출 잘 나왔을 텐데 그 파산기입 등기 때문에 결국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일본도 그런지 그런 것 때문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옛날 뭐 파산관계 간다면서 늘 지적됐죠. 파산기입 등기가 되면 매각이 잘 안 된다. 특히 그 대출을 염두에 두고 뭐 땅도 그렇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현금 다 주고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없다고 봐야죠, 사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살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살거나 대출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파산 기입 등기는 이제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실은 저도 뭐 방심장이지만 그 기입 등기를 안 해놓고 그걸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팔아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뭐 파산 선고받고 면책을 안 받으려면은 그쵸? 뭐 보험 같은 거 이제 한가하는 경우는 있죠. 보험 같은 거. 이제 모르게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한 500, 600대 있는 거 해지해서 그런 것도 이제 봐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토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을 이렇게 그냥 파산관지 모르게 매각을 해서 그 돈을 해먹는 경우는 참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상정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 오늘 제가 관제인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요게 일본 책엔 이런 게 있더라. 자연인 파산 사건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파산 등기는 유보하는 취급이 일반적이다. 왜 이럴까? 대출 때문에 이럴까? 뭐 나중에 혹시 더 후에 읽어보면 더 나오겠죠, 그게. 요즘은 이제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현지 확인 안 합니다. 예전에 이제 현지 확인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그 항공위성, 항공 촬영이 발달돼 있어서 무덤 개수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죠. 사무실에서 직접 현장을 안 가고도. 사실 바상관제 초창기 7년부터 11년까지는 아마 출장을 1년에 분기별로 한번 갔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구례, 보성, 그다음에 영광, 김제, 무안, 그렇죠? 주로 전라도 쪽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경북 예천, 그다음에 부산, 뭐 경기도 파주, 그죠? 파주, 윤시정중 기억나죠? 파주, 그다음에 가평, 그죠? 가평에 가서 그 무덤. 근데 가면 다 무덤만 하게 나와. 광주 갔군요. 광주, 장성, 그죠? 담양 뭐 이런데 수십 군데를 다녔습니다. 주로 전남 쪽이 많죠. 전남하고 일부 전북. 근데 파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가보면 무덤 있고 뭐 땅, 그쵸? 호락지고, 그쵸? 제가 이제 전국 다닌 거 그것도 아마 이렇게 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쓴 적이 있어요. 그 글을. 재보니까 뭐 진짜 수천 킬로더라고. 그 키로수. 뭐 한 번 목포 갔다 오면 800 정도 나오죠. 그래도. 부산도 마찬가지고 8, 900 나오죠. 현지를 확인하고 철거해야 할 동산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지금도 이제 가면 좋죠, 물론. 리스 물건, 렌탈 물건, 가치 있는 동상, 비밀 정보, 위험물, 보관 임무가 있는 물건, 관제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 이런 원칙적으로 파산관리 자신이 해당 부동산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죠, 물론. 법인인 사무소 등이라면 파산관제 업무 사건이 전반에서 당연히 갈 것이나 유휴지나 놀고 있는 땅이고 파산자 자택 등도 현지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매우 크죠.
저는 이제 옛날에 개인적으로 정릉 초등학교 앞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그 판 기억이 납니다.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은행 근저당권도 은행 근저당권이 있었죠 그때. 천 얼마가 있었나? 그거 변제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가서 이제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그죠? 공인중개사 복비 주고 2억 2억 몇천에 판 기억이 납니다. 법인이 있죠. 하자담보나 경계 등 계약에서 파산관리 면책 조항을 정하는 현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산관리를 현지에서 인식해두는 것은 중요하다. 아울러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거나 파산관리업의 단초를 얻기도 한다. 하자담보도 그렇죠. 파산관리 입장에서 모든 하자담보 책임을 면책한다는 특약을 놓지만 그래도 현지에 가서 봤을 때 부동산 자체에 보니까 뭐 어디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문제가 있거나 어디 뭐 막혀 있다든지 이런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하면 매수인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고지를 받으면 기분이 덜 나쁘죠. 관제인 입장에서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제 다 넘겼는데 나중에 사고 나서 뭐 발견했을 때는 좀 관제인이 이거 속여서 판 게 아닌가. 근데 뭐 결국 계약서를 보면 잘 안 읽어보시겠지만 면제 특약이 있죠. 법적으로 우리가 그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 사회 경제적, 사회 정서상 관제 업무의 어떤 좀 신뢰성이 상실될 수가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는 거 사실 가장 좋죠. 물론. 이제 관제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사상관제인 사무소 직원이나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현지에 가서 상세하게 리포트하고 보고를 해주고 사진 촬영의 현지 상황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공리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유관리하고 해당 부동산의 파산관리 관리에 있음을 공시하고 제3 제한 불법 점유, 건물 내 동산 반출을 막죠. 파산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급의 파산 절차 개시 등기가 됩니다. 법인은 그게 자연인하고 차이점이죠. 부동산에 대해 파산 절차 개시 등기를 하는 제도는 폐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 왜? 법인은 그냥 법인 개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그 아까 우리 어떤 관제인으로부터 후배 관제로부터 전화 받았을 때 일본에 이런 게 있더라. 그렇죠? 제가 이것만 보고 기억이 나서 얘기해 줬어요. 파산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해 파산 절차 개시 등기를 유보하는 취급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왜 그럴까? 일본 애들이 얼마나 FM인데, 그렇죠? 왜 그럴까?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 규명이 될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나오나 그 이유가 파상관님 그 초동 단계에서 재단 소속 부동산에 고지서를 부착하고 자물쇠를 잠근다. 시건 장치를 해놓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쵸 이제 뭐 어떤 출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되죠. 다 잠궈놔야죠. 뭐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고시하는 걸 부족하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파산법이라는 봉인 집행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이 봉인을 해석하면 음,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이 봉인 훼손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죠? 까먹었는데 강제집행 효용부요죄인가 있습니다. 점유관리 등에 대한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경찰상의 원조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그 정도 할 거 없죠. 모두 현실 사례는 적다. 일본도 이런 케이스는 없다는 얘기죠. 채권자 시청 사건 등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파악을 해서 채무자가 들락날락 못하게 아니면 제3자한테 부단으로 넘기거나 점유이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각 방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 파산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점유를 봉인해 주십시오. 집행 봉인해 주십시오. 파산자, 점유보조자도 포함됩니다. 파산관계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파산관제에는 해당 부동산을 특정하여 인도명령, 민사집행법에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을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준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죠.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파산법원이 인도명령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파산자 유의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서 채무 명의를 얻고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없죠. 이상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